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플라즈마 발생 원리에 대해서 강의할 전북대학교 양자시스템공학과 문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플라즈마 정의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플라즈마를 발생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원리로 플라즈마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할 예정이고, 대표적인 플라즈마 장치인 DC, 즉 다이렉트 커런트 플라즈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플라즈마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진공 시스템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그래서 플라즈마 및 이를 발생하기 위한 물리화학적 시스템 체계를 우리가 플라즈마 시스템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진공 시스템 내에 그림처럼 플라즈마 발생을 위한 장치들이 구축이 됨으로써 플라즈마 시스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플라즈마는 늘 말씀드렸지만 고체, 액체, 기체의 다음 번째인 네 번째 물질의 상태라고 얘기하며 기체로부터 에너지를 가해서 전자와 이온화된 기체를 플라즈마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플라즈마는 이온화된 기체로 전자, 이온, 중성 기체 및 빛을 방출하는 포톤까지 다양하고 복잡한 그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게 되는데요. 하나의 특징은 쿨럼브 법칙에 따라 플라즈마 내의 전하들이 서로 영향을 받으며 집단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플라즈마를 일반적으로는 열을 가해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전기 에너지를 가함으로써 발생시키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기 때문에 우리가 플라즈마를 일렉트리컬 디스차지, 전기 방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그림처럼 그 챔버 내 진공 내에 존재하는 전자들을 전기장으로 가속시킴으로써 원자와 충돌하여 이온화를 시킵니다. 이를 첫 번째 이온화 과정 알파 프로세스라고 얘기하고, 이로 인해 형성된 이온과 전자들은 이온 같은 경우는 음극으로 가속이 되면서 다시 금속 내에 존재하는 전자들을 방출하는 두 번째 이온화 과정 감마 프로세스를 통해 전자를 더욱더 형성하게 되고, 알파 프로세스를 통해 형성된 전자는 다시 또 가속을 통해 원자들과 충돌함으로써 이온화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전자산태가 발생함으로써 플라즈마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플라즈마는 적어도 1만도, 이때 1만도는 그냥 열로서 1만도라기보다는 평균 온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의 온도를 가하면 전자들이 이온과 분리가 되는데요. 일정한 환경이 잘 조건이 된다면 첫 번째 이온화 과정 이후에 금방 말씀드린 연쇄 반응, 일렉트론 아발란체라고 하는 전자 사태가 일어나 전자와 이온이 집중적으로 분리되고, 이 상태가 유지되면 우리가 플라즈마라고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에는 다양한 플라즈마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지구에서는 번개나 오로라 같은 자주 볼 수는 없지만 이런 현상들이 플라즈마에 포함되고, 인공적인 네온사인이나 화염 등도 플라즈마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뷸라, 그 다음에 솔라 윈드, 핵융합 장치, 그 다음에 솔라 코로나나 코어 등도 모두 플라즈마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러한 다양한 플라즈마는 전자의 밀도와 전자의 온도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플라즈마를 어떻게 발생시킬 것인가, 또한 지구상에서 인공적으로 실험실 내에서는 플라즈마가 어떻게 발생되는지 그 발생 이론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플라즈마 발생 원리는 타운젠트 크라이턴이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앞에 시간과 좀 전에 말씀드린 플라즈마 발생 원리입니다. 전자라는 것은 그 지구 우리가 챔버를 만들고 진공이나 우리 공기에도 미량이지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전자들은 보통은 그 코스믹 레이라고 하는 우주선에 의해서 이온화가 이미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 이상의 전자들이 존재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전자의 에너지가 낮은 경우에는 중성존과 에너지 효율이 적기 때문에 충돌을 통해서 에너지를 교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탄성 충돌만 하는 경우가 많으나, 만약에 이렇게 존재하는 전자들에게 에너지를 주어 가속을 시키게 되면 전자의 에너지가 높아지겠죠. 그러면 이온화나 여기 에너지에 준하는 에너지가 되게 되면 비탄성 충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앞서 공부한 대로 비탄성 충돌을 통해 이온화가 되거나 여기가 되거나 분해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이때 플라즈마가 그 챔버 내에서 전기 에너지를 통해 가속되면서 전자를 발생시키는 과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알파 프로세스와 감마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알파 프로세스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 전자가 전기장에 의해서 가속이 되면서 원자들과 중성종들과 충돌함으로써 전자들을 다시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온화로 만들어진 이 전자들은 다시 전기장에서 또다시 가속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가속되고 다시 기체 분자와 충돌해서 이온화가 됩니다. 즉 전자가 1차적으로 증식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이거를 1차 이온화 혹은 타운젠트 이오니제이션 혹은 감마 알파 프로세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1차 알파 프로세스를 통해 전자뿐만 아니라 이온도 형성이 됩니다. 이때 이온은 전기장에 의해서 음극으로, 보통 이제 금속이 되겠죠. 음극으로 가속이 되는데, 금속이라는 것은 이 안에 자유전자들이 금속 내에 구속되어 있지만 자유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유전자들이 원자 이온과 충돌하면서 에너지를 얻게 되면 금속 내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우리가 2차 전자 방출이라고 하고 감마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또다시 전자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게 되면 무수히 많은 전자들이 형성이 되는데, 이를 전자사태라고 얘기하며 이때 플라즈마가 발생되게 됩니다. 각각에 대한 프로세스를 다시 살펴보게 되면, 알파 프로세스라는 것은 실험적, 이거는 이론적으로 존재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실험을 해보니 이렇더라 라고 해서 실험적으로 얻어진 단위 길이당 전자의 이온화 횟수를 우리가 알파라고 한번 명명해 보면, P분의 알파가, 즉 알파 람다, 그러니까 P라는 거는 프레셔가 되겠죠. 알파 람다에 비례하게 됩니다. 즉 이온화 충돌 횟수에 비례하는 값을 하나 정할 수 있게 되고요. 근데 또 하나는 전기장분의 P, 2 람다, 전기장으로부터 전자가 얻는 에너지에 비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즉 전자가 벌크 내에 있는 전자가 전기장으로부터 에너지를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더 높은 속력으로 가속이 되겠죠. 그러면 알파 프로세스를 통해 얻어질 수 있는 전자나 이온의 개수가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전자의 개수가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 알파를 단위 길이당 전자의 이온화 횟수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자의 선속이 dg를 이동할 때 이온화로 증가되는 선속과 전류密도를 정의하게 되면, 정의를 해놓고요. 두 번째로 감마 프로세스를 보겠습니다. 감마 프로세스라는 것은 뭐였냐면 이온이 금속을 충돌해서 전자가 나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감마라는 개수, 2차 전자 방출 개수를 다음처럼 정의합니다. 입산 이온이 몇 개가 이온이 왔는데 몇 개가 방출됐다. 한 개가 왔는데 한 개가 나왔다. 그럼 1이 되겠죠. 그죠? 이때 이온 전자의 방출 메커니즘은 이온이 음극을 때릴 때 전자가 나온다. 또는 플라즈마 내부 광재에 의해서도 음극에서 2차 전자들이 방출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혹은 준 안정 상태인 메타스테블에 있는 뉴트럴들도 음극을 때릴 때 2차 전자가 방출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감마는 입산이온이 메탈을 때려서 전자가 방출된다. 그런 경우를 감마 값이라고 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타운젠트 크리아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알파와 감마 프로세스를 통해 플라즈마가 형성되는 과정을 모델링한 겁니다. 이를 통하면 여러분들이 플라즈마를 얘기할 때 브렉다운과 관련된 파시엔 로우라는 것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서서 전기장에 의해서 전자가 가속화한 다음에 이온화가 됩니다. 이건 알파 프로세스죠. 그리고 양극에 도달하겠죠. 전자들은 양극적으로 전기장을 통해서 가속될 거니까. 그러면 이 선속을 다음처럼 정의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E0는 백그라운드 일렉트론이 되겠고, ES는 세컨더리 일렉트론입니다. 이건 토탈 일렉트론에 대한 것만, 지금 전자들에 대한 것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플락스는 E 알파 D, 이때 알파 프로세서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다음처럼 정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음극과 양극 사이에서 전자와 이온의 수는 동일하게 형성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벌크 내에서 형성된 이온은 음극을 향해 달려가겠죠. 그러면은 이 이온 선속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온 선속은 음극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구했던 그 전기장에 의해 전자가 가속 하고 양극 에노드로 향하는 전자의 선속에서 초기 백그라운드 전자의 선속과 세컨드 일렉트론 선속을 빼주면 이게 아이온이 음극으로 달려가는 선속이 되겠죠. 그리고 이 음극으로 도달한 선속에 의해서 무슨 일이 생기냐? 전자들이 메탈로부터 나오겠죠. 세컨드리 일렉트론이 나오겠죠. 얼마만큼의 비례상수를 갖고 감마라는 비례상수를 갖고 이 두 개를 같다라고 해서
식을 풀어봅니다. 그러면 선속을 가지고서 식을 풀면 아래식처럼 풀 수가 있는데요. 이때 전류 밀도라는 것은 선속에 비례하겠죠. 전류 밀도라는 것은 전자의 흐름이죠. N개의 전자의 흐름이죠. 그럼 요가 선속이잖아요. VN이 선속이잖아요. 선속에 비례하겠죠. 선속에 비례함으로 이때 이 분모가 0으로 간다는 것은 전류가 무한대로 가는 거죠. 왜 전류가 무한대로 되죠? 없던 전자들이 막 형성되니까. 커런트가 형성되니까. 그 얘기는 방전이 시작됐다는 걸 의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래식이 무한대가 되는 조건을 찾아본 겁니다. 그러면 0이 돼야겠죠. 그러면 이 알파 D는 1 플러스 감마분의 1이라는 식이 하나 나옵니다. 양변의 로그를 취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는데 이때 실험적으로 알파라는 값은 실험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아래식처럼 표현할 수가 있고 이때 위식에다가 이 전압에 대한 관계식을 집어넣게 되면 전압, 즉 방전이 개시되는 전압이 되겠죠. 개시되는 전압은 압력과 간격과 그리고 여러 가지 상수들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식을 다시 쓰게 되면 파센로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식을 그래프를 그리면 각 가스마다 A라는 값과 B라는 값이 다르고 그다음 감마는 이 메탈 표면의 함수가 되겠죠. 감마는 메탈 표면의 함수가 되겠죠. 그림을 그리면 오른쪽처럼 PD에 대한 함수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볼티지를. 이를 우리가 브레이크다운 볼티지에 대한 파션 커브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파션 커브는 PD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넌리니한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N2를 보게 되면 이렇게 끝까지 있는 게 헬륨을 H2를 보게 되면 이런 넌리니한 그래프를 PD에 대한 V의 값으로 전리전압으로 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미니멈이 존재하게 됩니다. 미니멈. 요 미니멈 밑에 전압을 가하게 되면 어떤 압력 조건이든 간격 조건이든 플라즈마를 만들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반드시 이 미니멈 전압 이상을 줄 때만 플라즈마가 발생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특징이 뭐냐? PD 값이 너무 커지면 높은 전압이 요구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PD가 커진다는 얘기는 압력이 커지거나 아니면 간격이 커진다는 얘기겠죠. 자, 간격이 커지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간격이 커진다는 얘기는 전기장이 동일하다면 간격이 커지면 전압은 떨어지겠죠. 그렇죠? 전압이 떨어지니까 동일한 전기장을 가지고서 전자를 가속시켜야 하는데 그러려면 높은 전압이 요구된다는 얘기겠죠. 이해가 되시죠? 당연합니다. 반대로 혹은 압력이 높아지는 경우, 압력이 높다는 얘기는 뭐죠? 이 안에 뉴트럴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사실은 전자가 충분히 가속이 돼서 원자를 이온화시킬 만큼 에너지가 가속이 돼야 하는데 가속되지 못하고 계속 충돌을 하는 거죠. 충분히 가속이 안 되는 거죠. 그러려면 짧은 구간에서 충분히 가속시키려면 높은 전압이 요구가 되겠죠. 그래서 PD 값이 커질수록 높은 전압이 요구됩니다. 반면에 작은 PD 같은 경우는 이 식에서 분모가 거의 0에 근접하기 때문에 방전 전압 역시 증가합니다. 이 경우는 무슨 얘기냐? 낮은 압력 또는 너무 짧은 간격에서는 예를 들어서 압력이 너무 낮아요. 그러면 밀도가 너무 없는 거죠. 자, 전자가 가속이 돼요. 가속은 엄청 잘 됩니다. 에너지는 높아졌어요. 하지만 충돌을 못하고 가버리는 거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플라즈마에서는 충돌이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충돌을 통해서 에너지를 주기 때문이죠. 충돌을 해야 이온화를 시키는데 자기 혼자 전기장에 의해서 가속되어서 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일을 하나도 안 한 거죠. 에너지 전달을 안 한 거니까. 그러면 플라즈마가 잘 안 생깁니다. 그러려면 확률적으로 충돌이 낮을 텐데, 잘 안 될 텐데, 한 번 충돌했을 때 빨리 이온화가 돼야 하니까 높은 전압이 요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PD 값이 너무 크거나 너무 작으면 높은 방전 전압이 요구되는 이런 그래프를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전 전압과 PD의 관계로 나타낸 곡선을 우리가 파스행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체 종류나 전극 물질에 따라서 이 안에 들어가는 상수값들이 다르기 때문에 값들의 차이는 있지만 그림처럼 모두 비슷한 모양을 나타내게 됩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플라즈마 발생에서 충돌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때 기체의 이온화보다 높은 에너지의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리고 어떤 충돌들을 하느냐? 보통은 탄성 충돌과 비탄성 충돌을 통해서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어떤 에너지 전달이 있느냐? 탄성 충돌 같은 경우는 운동 에너지 전달이 있겠고요. 비탄성 충돌을 통해서는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이온화 같은 과정, 여기 과정을 통해서 이온화를 만듭니다. 한 예로 죄송합니다. 그림처럼 한 예로 전자가 가속돼서 아르곤 원자에 충돌을 하게 되면 아르곤 이온을 만들 수 있겠죠. 이때 이온화 에너지는 15.8 eV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하기 위해서는 이온화는 시키지 못하지만 아르곤 원자의 에너지, 전자의 어떤 에너지 준위 상태에서 그 위의 준위 상태로 여기를 시키고 이때 여기된 전자들은 바닥 상태로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에너지인 빛을 방출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빛을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그 전자들 뿐만 아니라 중성종 간에도 이온과 중성 간에도 충돌이 있는데요. 탄성 충돌과 차지 익스체인지도 같은 일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간단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 잘 아시는 대로 전자들은 전기장에 의해서 가속이 됩니다. 전기장의 방향이 약간 반대로 되어 있는데요. 이때 전자는 촉이 0이 있다면 추후에 2분의 1 mv 제곱이 되겠죠. 가속이 됩니다. 이거는 누구한테서 왔느냐? 전기장으로부터 오게 된 겁니다. 그렇죠? 전압 1V의 전자가 에너지를 얻어서 가속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운동 에너지가 이제 뭐 한 방향이니까 예를 들어서 2분의 1 kT라고 하면 온도로 표현될 수 있는데 이거는 일렉트론 볼트의 단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온도를 우리가 EV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이 가속을 통해 얻어진 전자의 에너지가 아르곤의 이온화 에너지는 15.8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온화 과정이 일어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가속된 전자와 중성기체 충돌을 통해서만 플라즈마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충돌이 매우 중요한데요. 만약에 충돌이 없다면 플라즈마가 얻는, 즉 충돌을 통해 얻는 에너지는 0이 됩니다. 그래서 플라즈마가 발생이 안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교류 전원의 경우를 한번 보게 되면 교류 전원의 경우 플라즈마가 얻는 시간당 평균 에너지는 다음처럼 쓸 수 있습니다. 오메 법칙에 의해서. 오메 법칙이란 건 잘 아시는 대로 잠깐 설명을 하면 V는 IR이겠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파워라는 건 VI. 근데 V는 거리 D에 있는 전기장 E가 걸릴 때고 I는 우리가 current density의 면적을 곱한 거게 되겠죠. 지워지지 않는데. 자, 그러면 D 곱하기 A라는 거는 볼륨이죠, 볼륨. 그러면 볼륨을 넘기면 파워 덴시티는 EJ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전자 하나가 얻는 한 주기당 얻는 파워 덴시티니까 이제 평균을 구한 겁니다. 시간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면 얘는 이렇게 J와 E의 곱의 리얼 값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 current density라는 것은 시그마 E죠. 그죠? 또 하나는 우리가 current density라는 것을 또 어디서 구할 수 있냐면 시간에 대해 변하니까 우리가 하나 더 볼 수 있는 게 맥스웰 이퀘이션에서 잠깐 버퍼링이 왔는데 저기 그 맥스웰 법칙에서 보면 우리가 네 번째 식에서 자기장에 대한 컬은 뮤제로 J 더하기 뮤제로 이플silon 제로 라운드 T분의 라운드
E, 전기장에 대한 텀이 있겠죠. 얘를 우리가 토탈에 대한 J로 쓸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J라는 것은, 토탈 J라는 것은 J, 이 컨덕션 커런트에 대한 거 더하기 입실론 제로 라운드 T분의 라운드 E. 그래서 요 식이 튀어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때 이 컨덕션 커런트에 대한 건 J는 시그마 E, 전기장에 대한 컨덕티비티와의 곡이니까 시그마 P 플라즈마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미분한 거니까 J 오메가 입실론 제로가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집어넣게 되면 우리가 한 주기당 교류 전원에서 한 주기당 플라즈마가 얻는 시간당 볼륨당 파워라는 것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시그마라는 것은 아직 우리가 자세히 여기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뒤에 플라즈마 컨덕티비티의 형태인데요. 플라즈마 컨덕티비티를 다음처럼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다? 우리가 한 주기당 얻는 에너지가 2분의 1 J제곱 시그마 DC분의 1. 요건 마치 우리가 그냥 전기회로에서 저항이 있을 때 혹은 이제 컨덕터가 있을 때 소모되는 파워랑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저항이 있을 때 얘의 소모되는 파워는 I제곱 R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주기에 대해 이때는 저기 DC인 경우에 그러면 앞에서도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형태가 똑같습니다. 얘가 이제 I로 안 쓰고 J제곱 R이라고 쓰는데 R이라는 것은 우리가 로 S분의 D죠. 저항이라는 것은. 근데 로라는 것은 다시 시그마분의 1이잖아요. 시그마분의 1. 그 다음에 I제곱 쓸 때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면적이니까 S제곱이 들어가겠고, 그럼 S 지워주고, SD는 다시 볼륨이니까 넘기면 볼륨. 그러니까 파워 덴시티가 되겠죠, 다시. 자, 그러면 DC에서 파워 덴시티가 J제곱 시그마분의 1. 모양이 똑같죠. 이건 이제 AC니까 앞에 2분의 1 텀이 붙은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교류 전원에서 플라즈마가 얻는 시간당 에너지는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건 앞에 뭐 이제 시그마 플라즈마의 컨덕티비티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공부하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그냥 빨리 넘어갔고요.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무슨 식이랑 같냐? 그냥 오메 법칙이다. 오메 법칙이란 게 뭐예요? 오메 법칙이란 것은 어떤 도선이 있으면 여기 저항이 있으면 이 안에 전기장을 가하면 전자들이 충돌을 막 해가지고 히팅시키는 거잖아요. 열로 에너지를 보내는 거잖아요. 히팅시키는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충돌을 통해서 플라즈마도 우리가 그냥 전기 회로처럼 충돌을 통해서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즉 충돌에 의한 에너지 흡수, 전자 가열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플라즈마를 얘기할 때 뭐 히팅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플라즈마를 히팅시킨다. 그게 전혀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라즈마가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우리가 충돌에 의한 거니까 컬리저널 히팅 또는 오메 법칙하고 똑같으니까 오믹 히팅이란 말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저압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흡수된 전력이 실제 계산해 보면 충돌 가열보다 더 많은 경우들이 있는데 그 경우는 뭐냐? 충돌이 아닌 가열 메커니즘도 있다. 라는 사실이죠. 컬리전 레이스 히팅이라고 해서 혹은 뭐 스토캐스팅 히트라는 게 또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무슨 얘기냐? 플라즈마에서 충돌이 에너지를 전달하고 전자를 가열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플라즈마 다음은 크로스 섹션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아르곤 기체를 이온화시키기 위한 전자 에너지는 얘를 이온화하기 위한 에너지 15.8보다 커야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플라즈마에 대해서 뭐 온도를 재보거나 플라즈마 에너지가 얼마다라고 얘기하면 보면 뭐 수입이에요. 보통 1에서 한 12비. 얘는 15.8보다 당연히 작습니다. 그럼 플라즈마를 만들 수 없어야 하는데 이미 플라즈마가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앞서 말씀대로 전 시간에 배웠지만 그냥 전자 하나가 가서 얘를 이온화시키겠다라고 하면 얘는 당연히 얘의 이온화 에너지보다 큰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플라즈마라는 건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전자들이 있는 거죠. 즉 전자 에너지 분포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온화 단면적하고 관계를 살펴보시면 돼요. 자, 플라즈마는 많은 전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플라즈마의 온도 혹은 전자 에너지라고 우리가 1 EV 뭐 이렇게 얘기할 때는 평균 값으로 우리가 대표합니다. RMS 그때 얘기를 했었죠. 평균. 하지만 이제 에너지의 평균, 에너지 분포 함수에서의 평균 얘기를 했었죠. 그 이야기는 뭐냐? 실제 전자 에너지 분포에서는 내가 1 EV라고 했지만 숫자는 적지만 수십 EV의 에너지를 갖는 전자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단 하나의 수십 EV의 에너지를 갖는 전자가 있다면 얘는 이온화를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단적으로 그린 그림이 오른쪽 아래 그림인데요. 오른쪽은 에너지에 대한 크로스 섹션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르곤이 탄성 충돌을 한다. 그거는 0, 정말 0보다 조금 큰 에너지만 있으면 무조건 충돌을 하겠죠, 얘는. 그런데 이온화가 되겠다.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 밑에 있는 전자 에너지들은 줘봐야 이온화를 못 시키죠. 그 이상부터 급속히 이온화가 간다라는 뜻이겠죠. 충돌 단면적입니다, 얘가. 혹은 익사이테이션. 익사이테이션 에너지는 당연히 이온화보다는 적은 에너지가 소모되겠죠. 이러한 그 충돌 레이스를 갖고 여기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전자 에너지 분포 함수를 에너지에서 그리면 다음 그림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평균이 1 EV다 이렇게 하는데 이 안에는 굉장히 적은 수지만 이온화 에너지보다 큰 에너지를 갖고 있는 전자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 친구들이 이온화에 관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플라즈마의 온도가 이온화 에너지보다 작다 하더라도 이온화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온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플라즈마의 대표적인 게 DC 방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DC 디스차지. 가장 초기에 플라즈마를 만들게 된 장치들이 되겠죠. 다이렉트 커런트를 거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처럼 두 전도성 전극 사이에 기체를 넣고 진공 상태를 만든 다음에 압력을 낮춘 다음에 전압을 걸어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플라즈마가 없다면 여기는 이런 포텐셜을 그리겠죠. 당연히. 하지만 플라즈마가 생기면 아래 그림처럼 이런 포텐셜을 갖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쪽은 네거티블리 차지가 되고 포텐셜 드랍들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플라즈마가 발생이 되면 이 내부에서는 우리가 소위 진짜 플라즈마라고 얘기하는 전기장이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전위. 전기장은 균일하지만 전위가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전기장이 균일할까요? 이 안에서는 이 플라즈마로 얘기한 이 사이에서는 전자 밀도와 이온 밀도가 동수이기 때문이죠. 같은 수겠죠. 그러다가 전위가 이 쉬스 영역에서는 급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초기에 이 플라즈마를 만들었을 때 플라즈마를 딱 키니까 여기는 밝고 이 부분은 어두웠어요. 그래서 초기에 이 DC 디스차지를 연구했던 사람들이 밝게 빛난다. 그래서 플라즈마란 말 안 쓰고 밝게 빛난다. 얘를 글로우라고 하자. 글로우가 빛난다는 뜻이죠. 얘는 어두워. 안 보여. 여기는 다크라고 하자. 그래서 다크 리전이란 말을 썼습니다. 이러한 DC 디스차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IV 커브가 있는데요. 얘를 우리가 앞에 저항을 놓고 전압을 변화시키면서 한번 봤더니 플라즈마가 없을 때는 무슨 일이 생기죠? 전류가 안 흐르죠? 전류가 안 흐릅니다. 전류가 안 흐르는데 C니까 전압을 계속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는 낮고 전압은 높은 영역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플라즈마가 뻥 생기면 방전이 이루어지니까 커런트 채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류가 갑자기 쭉 증가합니다. 전류가 증가한다는 이유는 이 안에 저항이 낮아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볼티지 드랍이 생기죠. 그래서 이 경우를 우리가 브렉다운, 앞에서 공부했던 브렉다운이 일어났다, 전리가 일어났다, 그래서 플라즈마가 생겼다라고 얘기하면서 전압은 떨어지고 전압
볼티지 드랍, 전압 강화가 일어나고 전류가 증가하는 플라즈마 영역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플라즈마를 키면 플라즈마 요만큼만 있어요. 파워가 낮으니까. 이 영역에서는 전압을 계속 증가시키면, 파워를 계속 증가시키면 플라즈마가 계속 있는데 이렇게 면적이 커져요. 전극 사이에서. 언제까지? 이 면적을 다 채울 때까지. 그래서 커런트가 증가하지만 면적이 증가하니까 커런트 덴시티가 일정한 영역이 나옵니다. 일정한 영역. 그 영역을 우리가 글로우로서 빛이 나오는데 저기 커런트 덴시티가 일정하다. 그래서 여기를 노멀 글로우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유지 전압도 일정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전극을 꽉 채울 때까지. 그 이후부터는 전압이 증가합니다. 커런트 증가와 함께. 이 영역을 노멀 다음에 있다 해서 업노멀 글로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더 큰 전압이 걸리기 시작하면, 전력을 가하게 되면 이 쉬스 사이, 다크 리존 사이에, 예를 들면 여가 마이너스 극이면 차지 세퍼레이션에 의해서 높은 전압이 인가되게 됩니다. 그러면 초기에 플라즈마가 없을 때 플라즈마를 만든 것처럼 여기는 단순히 생각하면 플라즈마가 없는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영역이 다시 한번 브렉다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완전히 플라즈마 채널이 다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쉬스 영역이 없으니까 모든 차지들이 빠르게 흘러가려고 합니다. 빠르게 전하들이 흘러가려고 하니까 높은 전류가 형성이 되고 거의 컨덕터 사이에, 메탈 사이에 전선을 놓은 거랑 똑같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되고 전압은 뚝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빠른 시간 안에 전자들이 흘러가려고 하니까 충돌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는 아크 디스차지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DC 방전을 하게 되면 이 그림을 많이 볼 텐데요. 전류 전압에서 노멀 글로우, 아크, 이런 그림들은 잘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느냐? 말씀 앞에서 다 설명드린 걸 다시 반복을 하는데, 방전이 초기에 방전관 내에 초기 코스믹 레이 같은 거에 의해서 혹은 자외선에 의해서 미량의 전자가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량의 전류가 있겠죠. 플라즈마는 생기지 않았지만. 그러다가 전압이 인가되면 이온화가 되겠죠. 그럼 전류가 수직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증가하게 되죠. 이때 이거를 우리가 가스 브렉다운이라고 하고, 플라즈마가 발생하는 걸 눈으로 봤기 때문에 글로우 디스차지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때 글로우 디스차지는 정상 글로우, 노멀 글로우와 비정상 글로우, 업노멀 글로우가 있는데, 정상 글로우 같은 경우는 전자와 이온의 손실 속도가 이온화를 통한 전자 이온의 손실 속도랑 같습니다. 즉 이제 플라즈마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플라즈마가 스스로 유지되고 있고, 플라즈마가 있기 때문에 전압은 떨어지고 전류는 증가하지만 플라즈마 영역이 확장이 되기 때문에 일정한 전압, 일정한 전류 밀도의 특성을 보입니다. 그리고 전극 면적을 꽉 채우면 그때부터는 전압이 증가하기 시작하고, 비정상 글로우에서 전력이 더 증가시키면 이제 열전자가 더 많이 방출되고 아크 방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뒤에서 설명드리면 코로나 방전이라는 게 있는데, 코로나 방전은 글로우 방전 진행 전에 주로 발생되는데, 이 경우는 일렉트릭 필드가 약간 넌 유니폼한 경우, 그래서 금속 침이나 와이어 근처에 강한 넌 유니폼 전기장에서 발생하는 암방전입니다. 그래서 잘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그 주변만 핀이 있으면 이 주변에서만 반짝반짝하게 살짝 빛나는 코로나 방전인데, 이 경우는 전류는 굉장히 낮습니다. DC 글로우 디스차지를 발생시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운데는 밝게 빛나는 글로우 디스차지, 양쪽 끝은 안 보이는 다크 리존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계속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자기 이름들을 막 달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가장 간단하게는 글로우 디스차지였는데, 잘 관찰하니까 네거티브 쪽에 또 글로우 영역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비돼서 얘를 많은 영역을 차지하긴 하지만 얘 대비 포지티브 쪽에 있으니까 포지티브 글로우, 우리말로 포지티브 글로우 컬럼, 이게 컬럼이잖아요. 그래서 양광주라고 이렇게 억지로 번역하면, 그래서 포지티브 글로우라고 얘기하고, 이쪽을 네거티브 글로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또 다크 리전이 있는데 패러데이 이름 따서 패러데이 다크 리전. 그 앞에를 뭐 아스톤 다크 리전. 그다음에 양극 쪽에는 포지티브 다크 리전 이런 얘기를 많이 쓰게 됩니다. 각각을 왜 이런 영역이 생기느냐? 아스톤 같은 경우는 전기장이 강하고 음전으로 얇은 분으로 처음에는 전자들이 속도가 느립니다. 전기장이 강하지만 이제 막 출발을 할 거니까. 그래서 이온화를 많이 못 시키는 거죠. 그러다가 얘네들이 어느 정도 가속이 되면 초기 전기장이 굉장히 강한 데니까 가속이 되면 플라즈마를 빵 만들겠죠. 그래서 굉장히 밝은 빛을 내는 영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음극 글로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를 써버렸어요. 써버렸으니까 전자가 느려지겠죠. 다시 어두운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암극, 음극 쪽에 생긴 암극. 그 다음에 네거티브 글로우라고 얘기해서 가장 밝은 부분. 이 부분이 우리가 전체 컬럼에서 가장 강한 빛을 내고 상대적으로는 낮은 전기장을, 왜? 밀도가 높으니까. 그리고 가속된 전자들이 이온화시켜서 충돌시켜서 빛을 발출하게 하는 곳이죠. 다시 에너지를 잃어서 패러데이 암부. 그리고 다시 가속이 되면서 양광주.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전자와 이온의 밀도가 거의 같은 구분되어 있죠. 그리고 에너지를 잃어서 다시 또 양극 암부. 그래서 밝고 어둡고 한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빛의 세기를 보게 되면 이 글로우, 네거티브 글로우에서 가장 밝고요. 그다음 플라즈마 전위를 보게 되면 글로우 영역에서 리니어한 포텐셜이 생기고 전기장은 일정한 부분. 왜 일정하다? 전하 밀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내차지가 0이기 때문에. 플라즈마죠. 쿼지 뉴트럴리티가 형성이 되니까. 이건 실제 DC를 이용해서 플라즈마를 발생시킨 그림인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여기 밝은 부분들 잘 안 보이지만 굉장히 밝고 어두운 부분이 있고 밝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면 아래 그림처럼 같습니다. 그래서 포지티브 컬럼, 양광주, 어두운 부분이 있고요. 어두운 부분이 있고요. 양광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패러데이 다크 리전이 있고요. 굉장히 밝은 네거티브 글로우가 있고요. 또 여기 다크, 캐소드 다크가 있고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볼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좀 패턴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건 뭐 굳이 아실 필요는 없지만 밀도의 변이가 밀도가 높고 낮고 해서 이런 그 인스테빌리티가 생기는 걸 스트라이에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정한 조건에서 생기는 어쨌든 DC 디스차지를 나타낸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DC 디스차지, 그 다음에 플라즈마 발생하는 메커니즘은 타운젠트 크라이테리온으로 잘 설명됩니다. 그때 핵심은 뭐냐? 알파 프로세스와 감마 프로세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DC 디스차를 가지고 플라즈마 발생시킬 때 우리가 보기 뭐 스파크라고 얘기하는 것들 혹은 스트리머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 타운젠트 크라이테리온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다른 메커니즘인데 얘를 그 이름을 따라서 스트리머 혹은 스파크 브레이크다운 메커니즘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 경우는 보통 하이 프레셔에서 갭이 클 때, 그 얘기는 이제 높은 전압이 인가되는 경우들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파크 튀긴다 라고 할 때 보면 그때가 보통 뭐 대기 중에서나 아니면 높은 전압이 순간적으로 가해졌을 때죠. 그래서 스파크라는 것은 전극에서의 현상과 직접적인 상관없이, 그러니까 감마 프로세스 이런 거랑 상관없습니다. 벌크에서 전극 사이에 노컬하고 내로한 채널, 그러니까는 플라즈마는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플라즈마는 이 전극을 꽉 채운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스파크 같은 경우는 이 내로하게 바짝 플라즈마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온이 전극 간격을 지나 음극에 도달하여 2차 전자를 방출하는 시간보다, 이게 이제 감마 프로세스가 일어나는 과정이잖아요. 시간보다 훨씬 빨리 과전압이 걸려서 이 채널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스트리머 발생 개념하고 동일한데, 이걸 위해서 스트리머를 다시 말씀드리면, 스트리머라는 것은 강한 초기 전자 상태, 즉 알파 프로세스죠. 1차 전자 사태에 의해서 생성되고 그 뒤에 남겨진 이온들이 있겠죠. 이 이온의 흔적을 따라서 얇은 이온화 채널이 빠르게 전파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처럼 그러니까 이온이 음극을 충돌해서 2차 전자가 나오는 이거 전에 빠르게 채널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강한 1차 전자 사태가 이미 일어난 겁니다. 벌크가 되게 강한 거죠.
그래서 그 주변에 또 포톤에 의해서 2차 전자들도 막 생겨요. 그리고 2차 전자들이 이 안에 강한 전기장이 이온들이 1차 프로세스에 의해서 이온들이 남겨져 있잖아요. 전자들이 막 딸려오는 거죠. 그래서 양자나 주변으로 당겨지면서 빠르게 플라즈마 채널이 이렇게 막 형성되는 겁니다. 그걸 스트리머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타운젠트 크레이터라고 좀 다르죠. 그리고 얘는 빠른 속도로 플라즈마가 생겨요. 그래서 이 스트리머는 두 가지가 있는데 포지티브 스트리머 혹은 캐소드 다이렉티브. 그러니까 캐소드를 향해 달려가는 전하는 누구예요? 양전하잖아요. 이온. 그래서 포지티브 스트리머라고 얘기하고 이게 대부분의 스트리머입니다. 반대인 경우 에노드 다이렉티드. 양극을 향해 가는 거죠. 양극을 향해 가는 건 전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네거티브 스트리머라고 얘기를 하는데 포지티브 스트리머는 오른쪽 그림, 아래 이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전기장이 걸렸어요. 강한 전기장이 걸려서 벌크에서 1차 이온화 과정을 통해서 이온들과 전자들이 생겼겠죠. 이온들과 전자들이 생겼는데 굉장히 많은 전자들과 이온이 생겼어요. 이미 이때. 그러면서 얘네들이 스페이스 차지 어큐뮬레이션, 공간 전하의 축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 원래는 타운젠트 크레이터는 얘는 알아서 또 충돌하고 이온이 가서 음극을 때려서 전자가 나와야 하는데 이 과정이 일어나기 전에 워낙 이 안에서 강한 전자 사태가 이미 일어난 상황이니까 이 안에서 이온들이 있으니까 남겨진 이온들을 보고 전자들이 막 또 달려오는 거죠. 충돌을 하는 겁니다. 또 포톤에 의해서도 충돌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세컨더리 일렉트론조차도 여기에서 막 생기는 거죠. 이렇게 계속 생기면서. 그래서 오른쪽 그림처럼 이온들이 막 이렇게 남겨져 있는 상황으로 와서 전자들이 막 오면서 충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채널이 음극을 향해서 캐소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달려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플러스들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포지티브 스트리머라고 얘기하고 이때 이 포지티브 스트리머 보면 자 전기장의 구조가 처음에는 이렇게 돼 있죠. 이 제로라가 걸려 있어요. 그런데 플라즈마 전자스테가 막 일어나니까 이 안에 이온들이 있잖아요. 얘도 또 전기장이 형성되겠죠. 그러면 실제 느끼는 전기장은 E0 플러스 E'이니까 더 강하겠죠. 그래서 이 벌크 내에서 강한 이온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를 포지티브 스트리머. 네거티브 스트리머는 반대 과정으로 전자들이 움직이는 거에 되겠죠. 이러한 스트리머들은 글로우 디스차지처럼 넓은 면적을 차지하거나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장시간 유지되기보다는 스트리머가 한번 발생이 되고 나면 차지 세퍼레이션이 다 생겨버리니까 이제 필드가 상쇄되겠죠. 그래서 플라즈마가 꺼집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얇은 채널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좁은 국소적인 영역에서 발생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DC 방전 중에 하나인 할로 캐소드 디스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로 캐소드 디스차지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음극이 할로 동공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음극이 동공을 가지고 있으며 이때 할로 음극 내부에 3차원적인 캐소드 폴, 즉 쉬스죠. 이 3차원적인 캐소드 폴의 내부에서 전자 가둠 효과에 의해서 가열이 지속되어 고밀도 플라즈마 형성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DC 디스차지는 서로 바라보는 평행한 평판에서 발생되는데 이 경우는 아까 강의에서 들으신 대로 플라즈마가 있고 쉬스 즉 다크 리전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할로 캐소드가 되는 경우에는 그림처럼 캐소드가 이렇게 동공이 있습니다. 동공이 있으면 플라즈마가 있으면 어두운 부분이 입체적으로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할로 캐소드 디스차지라고 얘기를 하며 이때 그냥 구조가 할로 캐소드라고 해서 무조건 할로 캐소드 디스차지가 아니라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냐면 전자들이 입체적인 쉬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트래핑 효과로 인해 가열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우리가 편덜럼 이펙트라고 얘기합니다. 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전자들이 쉬스 사이로 왕복하면서 가열이 되어 고밀도 플라즈마를 형성하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보통은 똑같은 모양이지만
할로우 캐소드 디스차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PED 값이, 이때 D는 이제 이 할로우 캐소드의 다이아미터라고 하면 PED 값이 보통 1에서 10토르 센치 영역에 들어오는 경우에 할로우 캐소드 방전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할로우 캐소드는 그 특성 때문에 램프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동일한 구조인데 잘 보이진 않지만 저 구조는 양극이 있고 에노드가 있고 음극이 이런 삼각형 모양인데 이렇게 할로우가 있습니다. 할로우가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할로우 구조가 있는 경우에 할로우 캐소드 조건, 아까 말씀드린 조건이 되지 않으면 그냥 이 표면을 따라서 이렇게 플라즈마가 생기는 글로우 디스차지가 관찰이 됩니다. 반면에 할로우 캐소드가 되면 이 안에서 강한 플라즈마가 발생하는 걸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IV 커브에서도 알 수 있는데 글로우 디스차지에서는 커런트 대비 볼티지 VI 커브 자체가 이렇게 나온다면 할로우 캐소드인 경우에는 커런트도 높고 볼티지도 높은 영역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할로우 캐소드를 압력이 높은 영역으로 올리고 할로우 캐소드의 사이즈를 줄이면, 왜냐하면 PD가 아까 1에서 10토르 정도라고 10토르 센치 경우 내에 보통 방전이 일어나니까 이걸 맞추기 위해서는 압력이 높아진다면 D가 작아져야겠죠. 그 D의 할로우의 사이즈가 거의 마이크로미터 수준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마이크로 할로우 캐소드 디스차지 혹은 MHCD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MHCD를 활용하게 되면 대기압에서, 진공이 아닌 대기압에서조차도 밝은 플라즈마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 구조상 마이크로 할로우 캐소드를 만들기 위해서 두 개의 전극 사이에 다이렉트를 놓고 드릴링을 하거나 구멍을 뚫는 경우들을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높은 인텐시티의 VUV 램프로도 활용이 가능할 정도로 고밀도 고에너지 플라즈마를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플라즈마의 발생 원리를 토대로 가장 기본적인 DC 디스차지를 공부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많은 플라즈마 응용에서는 DC 디스차지보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AC 디스차지, 얼터너티브 커런트, 교류 전원을 이용한 플라즈마 방전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RF를 이용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전극의 교류 주파수의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아시는 대로 전극 양 전압이 양에서 음으로 바뀌게 되고, 반주기의 전압이 방전 개시보다 높으면 DC 방전과 같이 순간적으로 플라즈마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주기에 대해서. 그래서 전기장이 변하는 시간이 이온이 양 극판 사이로 움직이는 시간보다 짧게 되면 이온은 극판 내에서 진동, 트래핑이 되겠죠. 그러면 이온 손실이 줄어들고 전자의 손실도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직류 전기장이 생기면서 전자를 감금하게 되고 더 높은 같은 전력으로도 고밀도 플라즈마를 만들 수 있게 되겠습니다. AC 플라즈마, 그러니까 RF, 대표적으로 RF가 되는 AC 플라즈마를 쓰는 이유가 되겠죠. DC 플라즈마보다 장점이 무엇이냐? 첫 번째, 부도체를 쓸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얘로 만약에 부도체가 들어있다고 하면 초기에 플라즈마가 생기기 전에 이런 일렉트릭 필드가 있겠죠. 포텐셜 드랍이 있겠죠. 전기장을 가하게 되면, 전기장은 균일하니까 포텐셜 드랍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지들이 쌓이게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DC에서 플라즈마가 한번 생겼습니다. 생기면 이온들이 일로 이동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 차지가 다 이동이 됐고 이 안에 필드가 죽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유전체입니다. 유전체. 플라즈마는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DC인 경우에는 한번 플라즈마는 생길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려운 경우죠. 언제? 유전체가 삽입된 경우에는. 그래서 DC 디스차지는 두 전극 사이에서는 잘 발생되지만 유전체가 삽입된 경우에는 아래 그림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플라즈마가 생기는과 동시에 전하들의 이동에 의해서 빌드업된 일렉트릭 필드를 상쇄시켜버려서 플라즈마가 꺼지게 됩니다. 따라서 AC 플라즈마를 적용하게 되면 부두체가 들어있는 경우에서도 플라즈마를 만들 수 있고, 또한 부식성 플라즈마를 발생시켜도 전극 손실이 없게 되고, 앞에 설명드린 대로 감금 효과로 인해서 이온화 효율도 높습니다. 그리고 또한 DC보다 낮은 압력에서도 플라즈마가 유지 가능하고, 또 AC 플라즈마를 쓰게 되면 기판 내에 입사되는 이온의 에너지 등도 존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한 예로 인슐레이터를 차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만약에 RF 주기보다 큰
큰 경우를 살펴볼 텐데요. 예를 들어서 쿼츠 인슐레이터 같은 경우는 C가 대충 1피코페르 정도라고 하고, 전압을 내가 100V 걸었다고 하고, 커런트 덴시티를 1mA per 제곱 센티미터라고 하면 빌드업 되는 차지의 양은 Q는 CV에 의해서 이 빌드업 되는 시간이 1마이크로세컨드 정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1MHz를 걸어준다 라고 하면 1MHz 시간에서 봤을 때 1마이크로세컨드는 플라즈마가 거의 컨티뉴어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백이나 수 헤르츠나 수백 킬로헤르츠의 주파수를 걸고 유전체가 삽입된 전극이 인가되면 반주기 동안 플라즈마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게 되겠죠. 이거를 추후에 다시 공부하게 될 디비드라고 하고, 이런 경우에 이런 조건에서 RF를 걸게 되면 플라즈마는 계속 켜져 있는 상황이 됩니다. 꺼지기 전에 이미 RF의 주기가 바뀌었으니까 계속 바뀌게 되니까요. 그래서 RF를 걸었지만, AC를 걸었지만 이런 조건에서는 연속적인 플라즈마 방전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DVD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트리머성 플라즈마가 많이 생기고 반주기 안에서도 플라즈마가 생겼다 꺼졌다 하는 일들이 무한적으로 반복됩니다. 물론 글로우 디스차지인 경우도 있지만 글로우 디스차지조차도 반주기에서 플라즈마가 이미 생겼다가 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플라즈마 발생에 대한 메커니즘을 공부했고, 이를 토대로 플라즈마의 발생의 가장 기본이 되는 DC 디스차지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왜 DC 디스차지 외에 AC 디스차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플라즈마 발생을 위한 발생 장치와 그 원리들에 대해서 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플라즈마는 이런 것을 플라즈마 소스, 플라즈마 발생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플라즈마 장치들을 여러 가지 기준을 통해서 분류할 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주파수를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공부한, 이번 시간에 공부한 DC 디스차지 같은 경우는 볼티지 커플링을 통한 플라즈마 발생이고, AC 디스차지는 프리퀀시에 따라서 로 프리퀀시, 레디오 프리퀀시, 마이크로웨이브 프리퀀시로 나눌 수 있고, 특별히 각 프리퀀시에 대한 특징적인 장치적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 다이렉틱 베리어 디스차지, DBD라고 얘기하는, 그 다음에 RF인 경우에 캐패시티블리 커플드 디스차지 플라즈마, 인덕티블리 커플드 플라즈마, 그리고 마이크로웨이브 디스차지 등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그네틱 필드의 도움을 받았냐 안 받았냐에 따라서 넌 마그네타이즈드, 마그네타이즈 플라즈마가 있는데요. 마그네타이즈드 플라즈마인 경우에 DC 플라즈마인 경우에서 자기장의 도움을 받은 경우는 DC 마그네트론, 마이크로웨이브에서 자기장의 도움을 받은 경우는 ECR이라고 해서 일렉트론 사이클론 레조넌스라고 얘기하고, VHF 영역에서 자기장의 도움을 받은 경우는 헬리콘, 그 다음에 마그네타이즈 CCP, 마그네타이즈 ICP 등으로도 구분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라즈마는 열적으로 평형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서멀 플라즈마와 넌 서멀 플라즈마로 구분할 수도 있고,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대부분의 그 공정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넌서멀 플라즈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압력에 따라서 로 프레셔, 하이 프레셔 혹은 대기압 플라즈마로 구분이 됩니다. 동일한 플라즈마 장치 구성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응용 목적에 따라서 에처, CBD, 애셔, 스퍼터, 임플란트 등으로도 목적에 따라 구분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플라즈마의 기본 발생 원리와 DC 디스차지의 특성 및 종류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앞서 소개드린 여러 가지 플라즈마 발생 장치들 중에 주파수를 통해서 구분되는 플라즈마 발생 장치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